현재 한 나라가 자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하는 언어마저 배울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글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의 충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한글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베일리 교수님이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제정치학과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들어본 수업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 태국에서 어떤 외국어가 가장 많이 학습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앞자리에 앉은 브래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영어요? 그건 기본 언어죠. 영어는 당연히 1위고요. 제가 묻는 건 두 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최근에 읽었던 아시아 경제 관련 기사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어 아닐까요, 교수님? 아주라, 정답입니다. 현재는 중국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엔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의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선택자가 영어 다음으로 많았고 K-팝,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의가 엄청났죠. 제가 2022년에 방콕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태국 청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두 장의 슬라이드를 나란히 보여주셨어요. 2022년 태국 외국어 선택 비율. 영어 56%, 한국어 37%, 중국어 7%. 2025 태국 외국어 선택 비율. 영어 52%, 중국어 35%, 한국어 13%.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요. 한국어는 37%에서 13%로 급감했고 중국어는 7%에서 35%로 급증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문화적 선호도의 변화가 아닌 더 복잡한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중 일부는 다른 과목으로 전과하거나 아예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반면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중국어 교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학교들은 한국어 수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시간표에 중국어 수업을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실용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죠.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기업들이 왜 갑자기 중국어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지 채용에서도 중국어 구사 능력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여전히 태국에 있지만 채용 규모나 신규 투자 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태국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았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태국 학생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실제로 배워야 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 문제입니다. 아주라. 문화적 선호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문화적으로는 한국을 더 좋아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언어 선택이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적 관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기술 박람회장의 사진이 나타났는데 곳곳에 중국어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 태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기술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테크 이노베이션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매번 수천 명의 태국 청년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박람회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규모가 상당해 보였고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사장 곳곳의 안내 표지판을 보세요. 태국어와 영어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 중국어가 가장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어요. 부스 설명, 강연 자료, 심지어 행사 진행까지도 중국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참가했을 한국 기업들의 부스나 한국 스타트업 전시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예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나 혁신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참가조차 할 수 없다니요. 교수님, 그런데 태국 청년들 중에는 여전히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이 임금도 더 높고 근로 여건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과거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태국에서는 일종의 신분 상승을 의미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202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취업한 태국 청년이 고향에 돌아가면 성공한 케이스로 불렸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현지에서 관리직을 맡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과 경험을 쌓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송환을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간에 외교적 마찰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던 거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우리 국민을 차별한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보도들은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은 마이클이 질문했어요. 그런 보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서서히 조장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한국 기업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한국 상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철수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자국민들이 반한 감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새로운 투자는 줄어들었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태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결국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나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국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핵심 문제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태국 청년들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시자 화면에는 프라침부리 304 산업단지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인구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도를 보니 정말 거대한 규모의 산업단지였는데 곳곳에 중국 기업들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태국 프라침부리주에 위치한 304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중국계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중국인 이주 급증 현상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2020년과 2025년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는데 중국인 거주자 수가 무려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약 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8,500명을 넘어섰어요. 5년 만에 증가한 거죠. 교수님,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 내 다수의 공장에서는 태국인보다 중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직접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체류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요. 기숙사 내부는 완전히 중국어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 태국어를 배울 필요도 태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태국 땅 위에 중국인만의 작은 사회가 형성된 셈이죠. 저는 손을 들고 의문을 표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태국인들은 비자나 취업 허가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언어도 당연히 태국어를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거죠?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언어와 통제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들 중국 기업들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원해요. 물론 태국인 중에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들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태국인보다 훨씬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통제가 더 쉽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중국인 노동자들은 태국의 노동법이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완전히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셋째,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 사회와 소통할 기회가 제한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있지만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프라침부리 지역의 거리 풍경 사진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역의 상업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침부리 304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는 이제 중국 음식 전문점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태국 전통 음식점보다도 중국 음식점이 더 많을 정도죠. 사진 속에는 정말로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중국 음식점뿐만 아니라 중국계 보험회사, 중국 전통 의학 클리닉, 중국식 마사지숍, 심지어 중국어로만 된 휴대폰 수리점까지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점들의 주요 고객층이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태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어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지역 태국 상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기존 태국 상인들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중국인 고객들은 주로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중국계 상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국 상인들에게는 고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중국인 상인들과 노동자들은 단순히 태국에 와서 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역을 그들만의 경제 구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상업 환경까지 모든 것이 중국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앞서 들었던 내용으로는 단순히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처럼 보였는데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나 보군요. 단순히 경제적인 경쟁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불안정과 반한 감정의 확산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태국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친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는 여러 차례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되었죠. 처음에는 작은 마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들이 민간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퍼진 반한 감정이었어요. 일부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보도되면서 태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반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태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 직원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사례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따돌림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 위협까지 받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결국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어요. 최근 GDP 성장률 비교. 태국 연평균 2.1%, 베트남 연평균 6.4%, 인도네시아 연평균 5.7%.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이전한 국가들은 현재 태국보다 훨씬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 유치에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이들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 지역 청년 우선 채용, 근무 시간 및 임금의 완전한 투명성, 체계적인 직원 복지제도 운영, 현지 직원 대상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이런 원칙들을 지켜왔어요. 현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왔죠. 또한 단순히 노동력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이어서 대조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중국 기업의 운영상 문제점 중국 본토 인력 우선 채용, 빈번한 임금 체불 및 계약 불이행, 현지 언어와 문화 완전 무시, 지역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운영 구조. 중국 기업들의 운영 방식은 한국 기업들과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앞서 살펴본 프라침부리 산업단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현지 채용보다는 본국에서 직접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고 현지 사회와의 소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태국은 양질의 투자와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한국 기업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현지 사회와의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분리된 경제구역을 만들어가는 중국 기업들이었고요. 교수님은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사진 속에는 프라침브리주의 한적한 도로변에 커다란 비닐 간판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판은 전부 중국어로 쓰여 있었고 큼지막한 전화번호가 눈에 띄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이 간판은 태국 프라침브리주 304번 도로를 따라 실제로 설치된 것입니다.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면한 인재 모집, 공장에서 일하실 이웃 국가 근로자 환영이라는 내용이죠. 이 간판에는 고용 조건, 숙소 제공 여부, 급여 조건 등 구인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그 모든 정보가 전부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 간판은 태국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가 저걸 보고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지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들조차도 이 간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설치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태국어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간판을 봤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언론 보도나 별다른 관심 없이 조용히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마치 시즌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요. 태국 정부는 이런 현상들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어 간판 하나가 단순한 언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태국의 주권과 경제 주도권, 그리고 누가 이 땅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태국 청년들이 어떤 선택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태국을 신뢰하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대부분 중국 기업들인데 그들조차도 태국인보다는 중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그럼 태국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업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중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어 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면접 기준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비자 발급 정책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점점 더 간소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 기업 유치를 성공적인 외교 성과라고 선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중국 기업들이 세운 공장들은 지역 상권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태국 상인들은 하나둘씩 폐업하고 있고 태국 전통 음식점들은 사라지고 중국 음식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의 거리를 걸어보면 중국어 간판이 태국어 간판보다 더 많이 보일 정도예요. 결국 태국 청년들의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중국화된 태국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2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었어요. 언어가 바뀌는 순간 주인도 바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국의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의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태국 청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요.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상황에 처한 태국 국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으로 물들어가는 태국을 보니 태국 국민들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지진으로 인해 중국 기업 건물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막에는 더 심각한 음모들이 지금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시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지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 국제개발과 인프라 수업을 듣게 되었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강의를 잠시 미루고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였고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방콕에 시공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감사원 청사입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태국 방콕을 강타했고 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대형 건물이 종이집처럼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방콕은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이고 주변 다른 건물들은 모두 견뎌냈어요. 이 건물만 무너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 국가감사원 청사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레일 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건물입니다. 이미 초기 조사에서 건물에 사용된 철강 샘플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중국 기업이 태국 곳곳의 다른 공공 건물들도 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이 기업이 시공한 모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재 태국 방콕에서만 1만 2천 건 이상의 건물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현장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면에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 현장에서 수집된 철근이 규격에 크게 미달되었다고 해요. 20mm, 32mm 철근이 모두 기준치보다 얇았고 그 철근은 라용에 위치한 싱커 위안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업체는 이미 2024년 12월에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적인 사실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태국 산업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철근 제품 회수, 생산 중단,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에가나 장관은 이 철근이 화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계적 기준에도 불합격했다고 밝혔어요. 현재까지 7개 공장은 이미 폐쇄되었고 3곳은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어요. 국제관계학도로서 이 사건이 태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제로 이 사례를 분석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아닙니다. 국제관계, 외교, 경제, 건설 산업의 글로벌 표준, 그리고 해외 투자와 개발 원조의 질적 측면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다들 질문이 많은 눈치였죠. 교수님, 그럼 이 중국 기업이 지은 건물은 방콕의 국가감사원 청사뿐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마크가 먼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 전역의 지도가 있었고 여러 지점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국 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은 단순히 국가감사원 청사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다수의 공공건물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슬라이드를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빨간 점들이 태국 지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태국 내에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주요 건물들의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프레 주정부 종합청사의 예산은 5억 4천만 바트로 한화로 약 205억 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후아막 경기장 국제표준 복싱 훈련센터의 예산은 6억 840만 바트로 한화로 약 231억 원입니다. 태국의 국가적 자부심인 복싱 스포츠의 중심 시설이죠.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중요한 건물들을 한 회사가 지었다니, 그것도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회사라니 말이죠. 세 번째, 제구항소법원 사법부 관사의 예산은 3억 8,600만 바트로 약 147억 원입니다. 네 번째, 해군 보급부 본부 건물의 예산은 1억 7,980만 바트로 약 68억 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계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 건물들이 아닙니다.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시설들이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도 그 의미를 곱씹어 보니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건물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국가수자원청, 태국전력청 훈련기관, 프레주정부 청사, 항소법원 관사, 해군 보급부, 송클라 병원까지 모두 국가의 중요 기관들이었죠. 아만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주요 국가기관들의 건물을 모두 중국 국영기업에 맡겼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태국 정부와 중국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만다의 질문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의문을 꺼낸 것 같았거든요. 윌슨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 의료기관, 수자원 관리, 전력시설 이 모든 국가기관 시설을 한 외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은 분명 단순한 입찰 과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중국, 태국 경제 협력과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2019년부터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여러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을 중국 기업들이 따낼 수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이라고 불렸지만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해왔어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구나.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것은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에도 이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고속철도 노선이 그려져 있었죠. 이 고속철도는 태국의 인프라 발전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만약 이 철도 구간에서도 유사한 부실 시공이 발견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모든 중국 건설사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 기업이 참여한 신규 프로젝트의 입찰은 모두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살고 방문하는 건물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국가 주요 시설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윌슨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중국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사례처럼 명백한 증거와 함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은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저도 여러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먼저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실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위기라는 제목과 함께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실 안에서 몇 가지 추측성 대답이 들렸어요. 10%나 15% 정도.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GDP의 18%를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이번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주요 호텔 예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방콕 시내 고층 건물에 위치한 호텔들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층 콘도의 소유권 이전이 50%나 감소했고 태국 전체 콘도 거래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청두에서 출발하는 전세기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향이 중국 관광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도 방콕 여행을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한 여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고객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 호텔은 어느 회사가 지었나요? 입니다. 특히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저희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많은 여행사들이 방콕 대신 푸켓, 치앙마이, 코사무이 같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층 건물이 많고 최근 지어진 고층 건물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관광지의 건물 안전 검사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미디어를 통해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여행지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제적 타격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태국처럼 관광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예약률 증가 중인 방콕 호텔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저는 의아했죠. 방금 호텔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흥미롭게도 모든 호텔이 예약 취소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시공한 호텔들은 예약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꽤 놀랐죠. 태국 내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호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여러 고급 호텔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의 고층 호텔 건물들이었죠. 저는 이 호텔들의 사진을 보면서 내심 놀랐어요. 모두 방콕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멋진 건물들이었거든요. 이 호텔들 중 일부는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맨 뒷자리에 앉은 에단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호텔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품질과 내진 설계 기준이 높은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방콕 호텔들의 예약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몇 개의 호텔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은 이 호텔들은 현재 예약률이 오히려 20% 증가했습니다. 여행자들이 한국 기업이 지은 호텔이라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 건설 기업들의 성공은 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고층 빌딩 시공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지도에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UAE의 버즈 칼리파, 쿠웨이트의 알함나 타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설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건물들을 지었다니 몰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물들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수님은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방콕에 머물고 있는 한 미국인 여행자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약한 호텔이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안심하고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정말 믿을 만하거든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 문화와 국가적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것이 품질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저는 내년 여름 인턴십으로 한국의 건설 회사를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받는 기업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의 강의는 이제 태국 정부의 대응으로 넘어갔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친나와 총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교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미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안전이나 책임보다 국가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문가들의 경고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설명하셨어요.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아시아 인프라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은 중국과의 건설 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방콕 대학교의 건축공학 전문가인 솜차이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맡기면 유사한 붕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고했죠. 화면에는 태국 국내 언론의 사설들도 보여졌어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경제 분석가인 타나폰 씨는 관광 산업을 회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의 건설 품질과 안전 기준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미국 건축협회 국제부장인 로버트 켈러는 태국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민 안전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나타난 두 가지 선택지를 가리키셨어요. 첫째,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둘째, 한국 및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인가.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죠. 최근 정보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태국의 관광 산업과 건설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대학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값싼 공사가 아니라 안전한 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단순한 건축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관계, 경제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가치관에 관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협력을 재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 결정이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현실적이고 중요한 국제관계의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은 제 미래의 진로와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표면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중요 건물들도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사였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과 태국 정부는 관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기업들의 건물이 재평가받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